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상투를 찍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더 가기는 참 어렵다. 위험하잖아요. 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분들 같으면 좀 미국의 나스닥에 좀 많이 들어가도 좋겠다. 네. 소장님 근데 이제 다른 채널도 굉장히 많이 유튜브 출연하시는데 네. 그 영상들 보니까 그 댓글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재테크 이런 이야기보다 패션 센스에 대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의 다음 패션이 기대가 된다. 이런 댓글 보신 적 있으시죠?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은 사실은 여름이라 네. 제가 여름에는 옷을 별로 여름 옷은 잘 안 사 입어요. 네네. 뭐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름 옷은 잘 안 사 입고 이제 몇 벌 있는 거 가지고 버티는 편인데 네. 이제 겨울로 들어가야 아무래도 옷은 겨울이니까. 저는 또 겨울에 소장님께서 또 어떤 패션을 보일지 가을 겨울에 불러주시면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매일 다른 걸 입고 오겠습니다. 무슨 뭔가 모피 코트 같은 거 입고 오시지 않을까. 자, 지난 5월에 이제 김 작가 TV에 출연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나라랑 뭐 세계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뭐 버블 구간에 이미 진입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그때보다 좀 더 올라갔나요? 아직 여전히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네. 그게 그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는 이게 좀 다르죠. 네. 둘은 좀 달라서 네. 주식 시장은 버블이 여전히 조금 더 가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올해 뭐 내년까지 이렇게 쉽게 잘 빠지는 시장은 아닐 텐데 네. 그렇다고 앞으로 뭐 대단히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네.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상투를 찍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주식은 아직 위에 거품이 좀 더 있고 남아 있는데 부동산은 거품의 끝에까지 좀 많이 다가왔다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좀 더 가야 돼요. 더 갈 수 있어요. 더 가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시장은 지금은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이제 완전 끝나고 네. 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간다. 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실적 장세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또 가잖아요. 그런 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뭐 붕괴한다 이런 걸 걱정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뭐 상투 찍었다는 시그널이 이미 확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낫겠다.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부동산에 지금 매도를 할 방법도 없어요. 네. 그렇죠. 팔면 양도세로 다 갖고 가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들고 계시고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들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파는 순간 남는 거 뭐 다 세금으로 갖고 왔는데 못으로 팔아요. 그냥 들고 15억짜리 있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팔고 딴 데 15억짜리 못 산다면서요. 세금이 세금 내면 못 가죠. 네. 절대 안 되니까. 그것도 세금을 갖고 가는 게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부동산 시장은 버블인 게 눈에 보여도 뭘 팔거나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 대신에 뭐 저런 거는 좀 이제 조심하셔야죠. 어떤 거냐면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 구간 들어왔잖아요. 네. 금리 인상 구간 들어온 상태에서 금리가 그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신의 그 대출 금리가 많이 뛰는 대출 상품들이 있는 그 대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줄여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2금융권, 3금융권에 간 대출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금리가 상승 구간에 금리가 빨리 뛰어버리고 네. 그게 부담이 커져요. 그쪽은.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줄였으면 이제 문제는 다 항상 거기서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네. 그거 아니고 주식시장은 아직은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걸 얘기하시려면 네. 그냥 통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고 네.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분리해서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분리해서 사이클이 이제 달라요. 부동산만 가볍게 두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 부동산 버블이지 않습니까? 네. 버블인 건 맞는데 그러면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버블이니까 좀 떨어지면 그때 사는 게 맞나?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차피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사야 될 때 이런 거 타이밍 재지 말고 네. 내 대출 가능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그냥 살아. 실거주자라면. 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부동산은 이제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실거주자는 그냥 살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네.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동산 쪽 보시는 분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동산 가격의 미래 전망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지 말라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이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건데 거기도 그거를 잘 못 보면 이제 또 지금 틀림없이 상투 왔는데 이게 더 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라 마라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집값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네. 집값이 10억이다. 네. 근데 그러면 전세값이 7억이다. 네. 그러면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차액은 3억이잖아요. 3억. 네. 그러면 이 집 7억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네. 10억짜리 집이 7억은 뭐냐면 그거는 소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들어가 사는 거 철저하게 소비잖아요. 그렇죠. 이건 미래 투자 이익을 보는 게 아니죠.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현재 소비하는 가격이 7억이라는 거예요. 집도 내고 소비되니까. 네. 집이. 그죠? 이 가격이 7억이고 요 3억이라고 하는 게 투기성 또는 투자성 자금인 거거든요. 요게 투자분이에요. 요게 미래에 대한 투자분이라고요. 그렇네요. 딱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7억 주고서 내가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가 네.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큰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예를 들면 부부가 애 키우고 하는데 내가 내 집에서 애를 키우고 이게 해서 얻는 만족감이라는 게 있죠. 소비의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실거주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서 사서 들어가 살아도 그게 그 만족감을 생각하면 첫째 이거는 절대 이게 손해가 아니다. 효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내일 당장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지만 네. 내가 일단 들어가서 살면 집값 오르고 안 오르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감각해지거든요. 일반인들은요. 무감각해지면 그러고서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살면 집값은 올라가 있을 테니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 있고 이럴 테니 별 걱정하지 말고 내 소비가 필요한 거니까 들어가서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 가격이 물론 뭐 자동차 신차 가격 이런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차값이 내일 좀 떨어질 거다.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워낙 나빠지면 나라에서 세금도 깎아주고 뭐도 하고 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때가 오니까. 근데 그거 바라고 당장 오늘 차가 필요한데 차 안 살 거예요? 이게 몇 년 뒤에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차를 사가지고 내가 그 차를 쓰고 운행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 이건 소비자니까 철저하게 거기에 나한테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집도. 그래서 그런 만족감. 그러니까 그러면 차 없이 그럼 그냥 걸어 다니거나 그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운동으로 말고 네. 운동의 수단 말고 운송의 수단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이런 것들하고 자동차가 주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집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고 집을 사라 이렇게 이제 실수요라면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실수요도 지금은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다.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제가 이제 상투의 신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해서 제일 쉬운 상투의 시그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있으면서 올라가면 그건 대세 상승이에요. 근데 주택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따라오질 않아요. 이게 상투의 전형적인 시그널입니다. 전형적인 상투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대세 상승의 시그널이 언제 나왔냐? 17년도, 18년도 요때가 대세 상승 시그널이 나왔어요. 물론 저는 17년도 정도가 원래는 부동산이 한번 꺾일 타임이라고 봤었는데 그게 이제 안 꺾이고 다시 이제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는 이번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책 효과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도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예를 들면 서울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네. 그때 시장이 지금 작고하신 박원순 시장이 네. 시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을 10년을 묶어놨잖아요. 거의 못했어요, 서울이. 네. 그러면 서울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도 없고 주택 공급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에. 그러면 이제 구축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축도 시장에 못 나오게, 그러니까 양도세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팔면 다시 이만한 집을 내가 이 돈 가지고 세금 내고 나면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판 거예요. 그런 규제 정책들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이게 못 팔 거 보니까 자, 신규 주택 공급 없죠? 구축도 공급이 안 나오죠? 네. 그럼 집 살 사람들은 있잖아요. 수급이 안 맞잖아요. 집값이 올라가야죠. 네. 그게 노무현 정부 때 학습 기억이 있는 게 이번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겠구나 해서 강남은 집값이 먼저 뛰기 시작하버렸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번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집값을 한 번 더 가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서 2017년, 18년 때는 우리 김 작가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 투자들을 많이 왔었어요. 우리 그 부동산 업계에 그 제야의 이름 짜한 고수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이 카페 같은 데를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 돼서 투자하실 분들을 모아가지고 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단지 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임장 같은. 그렇죠. 임장이죠. 임장인데 임장이 아니라 사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하나씩 삽시다. 하나씩 걷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게 17년, 18년 요때까지의 부동산 시장이고 그때의 상승이 사실은 거래량이 따라오는 수반된 대세 상승이었었어요. 한 번 더 온 거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그렇게 왔고 그때 서울이나 경기도의 웬만한 좀 괜찮은 아파트 단지들은 그 단지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정말 성업을 했어요. 계약서를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다 썼으니까 10년 동안 벌까 다 벌었다 그러는 장이 그 장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시장의 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영끌이에요. 항상 영끌이 나왔어요. 영끌이 이제 19년, 20년이 있었죠. 영끌은 이게 이제 기다리다 마지막에 도저히 내 집 장만을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공포감에 집을 사러 나오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친구. 그게 19년, 2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그 영끌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영끌들은 항상 상투를 잡아요. 그게 항상 부동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항상 그래 왔어요. 저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영끌이라고 하는 건 영끌들의 거래량이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이 섭외했었죠. 올해 영끌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올해는 영끌도 없어요. 주변에 영끌한다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작년, 재작년엔 영끌 많았습니다. 영끌도. 올해는 영끌도 없죠. 거래가 확 죽었죠. 지금 남아있는 거래는 어떤 거래들이냐면 그 소위 주식시장으로 치면 초소형 주식들. 평소에 거래 안 되는 것들. 뭐냐면 빌라. 아니면 아주 싼 아파트. 이쪽이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거의 거래 안 되는 동네예요, 여기가. 빌라 사람들이 잘 안 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빌라 안 살라 그러고 빌라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이유 한 10가지쯤 되라 그러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빌라까지 가서 거래가 되겠어요. 지금 거래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빌라거든요. 그게 제일 부동산 시장 상투 끝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빌라가 거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집값 오른다고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다 그게 집값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집은 집이니까. 집값 올린다고 이제 통계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전체 우리가 뭐 아파트 시장이라는 걸 놓고 얘기해 보면 아파트 시장 거래는 툭 끊어졌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집값은 올라가요. 호가도 올라가요. 근데 대체로 호가만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이게 매수가 따라오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매수가 저걸 보고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인 거예요.
이 집값이. 이게 내가 가서 살만 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서울 시내 웬만한 집은 웬만한 그 월급쟁이가 자기가 사가지고 10년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불가능하죠. 지금 중위값인가 평균값이 한 11억 한다면서요? 그렇죠. 11억이면 그게 중위값이잖아요, 서울에. 네. 우린 김 작가님 요즘은 제가 통계가 어떻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모든 급여 생활자들, 네.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이죠. 그 월급 중간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한 10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월급 중간값. 왠지 낮은 소득인 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네. 300에서 400 사이일 것 같아요. 아유. 10년 전에 한 200만 원 했어요. 지금 300 안 됩니다. 아직 안 되나요? 안 돼요. 서울의 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생각을 하면 3, 400 이렇게 나오죠. 또 지방에 또 더 낮을 테니까. 네. 근데 서울도요. 서울의 최저임금이 지금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죠? 네. 그거 좀 올랐나요? 그거 받고 일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서울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좀 올려줬으니까 그렇죠. 그게 한 150만 원 하던 게 180만 원 왔나 이럴 네. 거예요. 그게 160에서 180 왔나 뭐 이런데. 그러면 이거 급여 생활자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네. 급여 생활자가 그러면 좀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서 한 250만 원? 아마 그 정도가 중간값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그게 250만 원 중간값이면 하나도 안 쓰고 연봉 3천인데 네. 연봉 3천 10년 모으면 3억이고요. 서울 시내 중위값 아파트 살려면 40년 모아야 돼요. 12억 되려면. 하나도 안 쓰고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40년 모아야 돼요. 못 사요 지금 집은. 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네. 그러면 이 집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집값이 겁나서 덤비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체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투의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런 현상이 꽤 지속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꽤 지속이 될 수도 있는데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의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기간이 조금 좀 길게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놔서 집값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기는 힘들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는데 이게 네. 한 1, 2년 간다고 전제를 해놓고 보면 1, 2년 사이에 내 월급이 25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짜리가 1억으로 올라와야 이 10억짜리를 10년 모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 2년 안에 3천만 원 연봉이 1억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오잖아요. 못 올라오죠. 거의.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 중위값이 11억 됐다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연봉 1억짜리가 살 수 있는 집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연봉 1억짜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거든요, 여전히. 전에 언제야 그 렉스턴 광고처럼 대한민국 1%. 네. 뭐 억대는 1%는 인전 1%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2, 3% 돼야 억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너무 그래서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해 보면 이번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조금 길게 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신호가 2006년 중반부터 나왔어요. 네. 그리고 2006년 중반부터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부동산 꺾입니다, 꺾입니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게 그 높은 호가 상태로 고공행진하는 게 어디까지 갔냐? 2008년까지 갔거든요.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기 직전까지 간 거니까. 그리고 리만 사태 터지면서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2년 더 간 거잖아요. 그 높은 집값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그널은 미리 나옵니다. 대체로. 대체로 미리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무시하죠. 지금도 제가 보기엔 부동산 가격은 뭐 갈 때까지 갔다. 여기서 더 가기는 참 어렵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떨어지는 거는 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나 뭐 이런 때처럼 몇 년은 쉽게 안 떨어지고 갈 수는 있다. 근데 한 번은 떨어진다. 한 번은 떨어진다. 네. 그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이게 자동차다 그러면 저는 뭐 사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그냥 소모품으로. 근데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투자의 개념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집에 들어가서 살아서 행복해도 네. 싸게 들어가서 살면서 행복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싸게 들어가면 집 하나 샀다가 내 영혼이 빠져버려요. 영혼 다 끌어모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잘못하면 하우스 푸어 돼요.
예를 들어서 11억짜리 집을 그냥 네. 사가지고 그러면 네. 대출 뭐 이런 거 또 부모한테 빌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사놓고 그거 갚다가 평생 허리 휘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싸게 사면 그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싸게 사놓으면 그만큼 내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집이 필요하시면 사셔야죠. 네. 그런데 아주 급하게 필요하지 않으면 네. 좀 시간을 가지고 네. 매수는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네. 이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11억짜리, 12억짜리 뭐 20억짜리 이런 아파트 보면서 우리 그 2030 젊은 세대들 정말 낙심을 할 텐데 집보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 저는 절대로 주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셔라.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시드머니만 목돈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네. 기다리면 기회는 옵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들어가 사고 나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사이클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면 어쩌면 한 5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 사이클이 저는 사실은 부동산 버블이 뭐 2023년에 끝난다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네. 그게 맞는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뭐 땡겨줄 수도 있고 한참 더 늘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왔으니까 떨어진 상태를 기다렸다 사는 게 이건 내 평생을 살 집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뭐 20대, 30대면 요즘 세상에 100살까지는 안 살아도 최소한 9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 60년, 70년 살아야 되는 집을 고르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데 뭐 몇 년 못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조금 좀 너무 희망 잃지 마시고 항상 기회는 옵니다. 여러 번 왔습니다, 우리. 잃지 마시고 목돈을 뭐 한 1억이고 2억이고 만들어서 기다리시면 그 서울 수도권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 이제 부동산이 이제 버블이 어쨌든 꺾이면서 내려가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내년이 되면 어쨌든 또 다시 대선이 또 열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선 주자들이 모두가 부동산 공약 같은 것들을 많이 발표하면서 이제 공급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들 펼칠 텐데 그런 것들도 좀 하락세를 좀 더 부추기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별 효과는 없어요. 왜냐면 새 아파트 분양해주겠다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게 공급이 돼서 분양이 되려면 몇 년 걸려요.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끝에 마지막에 급하니까 대대적인 공급 대책 내놨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 분양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오죽급하면 지금 선분양 뭐 이상한 땅도 아직 삽질도 시작도 안 했는데 선분양한다고 지금 오죽급하면 그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뭐 이게 무슨 분양인지도 모르겠던데 나는. 여기다 아파트 이렇게 짓겠다는 계획서 한 장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다 분양해 줄게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일부만. 근데 실제로 분양 다 나오려면 한참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부터 지금 부동산 그 인허가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으로 계속 나옵니다. 올 초부터 착공이 지금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이 계속 나올 테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수급을 맞춰주는 효과는 있을 텐데 아무 이게 뭐 몇 년 걸려야죠. 이사 들어가려면. 그래서 그거는 효과는 별로 없고요. 내년에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내년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타격을,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정권이 지금 뭐 현재 민주당이잖아요. 이게 국민의힘당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정권을 다시 잡더라도 지금 이 현재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을 뒤집지 못합니다. 근데 정책을 바꾸려면 새 정부가 들어서야 돼요. 새술은 새부대. 지금 바꾸면 이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정부도 그걸 안 합니다.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이거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집겠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국민의힘당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 확실하게 뒤집겠죠. 그럼 구축 공급이 자유롭게 나오게 만들 거거든요. 그럼 구축의 공급이 쏟아져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구축이 공급이 훨씬 많은 거예요, 물량이. 지금
최소한 뭐 아파트 전국에 아파트 구주택구에서 뭐 한 우리 시대스코어 테드든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천만 채 이상 지금 있는 거라 뭐 우리가 뭐 2천만 가구다 그러면 1인 1가구로 다 들어가 살면 있으니까 그만큼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물량으로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수급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지금 집값 비싸잖아요. 네. 근데 양도세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그 종부세니 뭐니 다 뒤집어서 그래서 매매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켜주면 네. 이게 비싼 값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 안 팔고 싶겠어요? 지금 빨리? 빨리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매물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공급보다 다른 걸로 인해서 그렇죠. 이런 요인. 이런 심리적 요인이 훨씬 커요. 근데 이런 심리적 요인이 기대 심리인데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벌써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기대 심리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투기적 가수요라고 하죠. 그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은 네. 떨어지죠. 어쩔 수 없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롭게 들어오는 정부가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보면 네. 일단은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 내놨던 뭐 한 20몇 가지 되는 부동산 정책을 좀 바꾸는 네. 그런 게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을 거고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바뀌고 계속 간다 그러면 네. 이제 경기 시쳇말로 경기 엎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자, 그럼 주식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요.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지금 이제 소장님한테 있는 그 뭐 현금의 거의 전 재산을 네. 주식에 넣었다. 네. 그래서 난 그만큼 주식 시장이 더 오를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이제 네. 뉘앙스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 현재도 그 스탠스가 일단은 그대로신 건가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 그대로 주식 시장에. 네.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매매 거래도 없었어요. 아, 매매도 없었다. 네.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은 사실 3,300을 조금 살짝 넘기고 했지만 결국 요 며칠 좀 확 좀 떨어져서 3,200까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약간 좀 무서운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 얘기를 하려면 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주식을 하려면 네. 그 통화정책하고 금리를 보셔야 된다. 기본이에요. 네. 그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 말씀 항상 드리는데 사실 지금 지난 4월이었나요?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구조대 찾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저 58층에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58층은 종목 뭐였죠?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9층은 아는데 삼성전자. 그렇죠. 그건 삼성전자죠. 뭐, 네. 뭐 58층 망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58,000원에 물렸어. 그러면 주가는 한 4만 원 와 있고 이러면 이제 구조대 찾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많죠. 올해. 저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5월 달에도 말씀을 드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올해 주식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주식 시장이다. 네. 작년은 쉬웠어요.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따버렸어요. 맞죠. 작년은 굉장히 쉬운 주식 시장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주린이 분들은 네. 진짜 어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1년 좋은 것만 봤는데. 그래서 좋아가지고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올해 와보니까 삼성전자가 97,000원까지 갔었나요? 맞아요. 오늘 장에서 지금 78,000원 깨졌나 안 깨졌나 네, 모르겠어요. 77,000원 정도가 종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78,000원 깨져. 지난주에도 사실 8만 원 다시 좀 복귀하고 이제 좀 다시 가나? 이제 다시 또.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주가 8만 원 넘어가고 그런 게 네. 뭐였냐면 고정거래 가격이 반도체가 올라가서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직 이게 추세적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지 않으니 좀 더 기다려보고 추세적으로 방향을 틀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다. 기다려보시라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 뭐 월요일부터 지금 우리 주가 다 박살나잖아. 네.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테이퍼 탄트럼이에요.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는 진짜 선언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 시장의 그동안 지난 주말 이후에 금요일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돈이 지금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다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환율도 1,160원 넘었잖아요. 네네.
자,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빨려 들어간다는 건 뭐냐? 테이퍼링을 한다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직 돈을 빨아들이는 건 아니고 네. 시장에 공급해주던 돈을 좀 줄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성이 사람이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매일같이 예를 들면 월급 1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야 우리 회사 어려워졌으니까 20만 원만 깎자해서 80만 원 주면 돈이 확 줄어든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 똑같이 연준에서 매달 1,200억씩 돈을 풀어주다가 야 이게 조금씩 줄여서 없앤다 이러면 체감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테이퍼 텐트럼이고 테이퍼 텐트럼이 벤 버냉키가 의장을 할 때 그 그냥 불쑥 미리 사전 적이 없이 테이퍼링 얘기를 꺼냈다 시장이 무지하게 놀라웠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래서 계속 테이퍼링 얘기에 지금 몇 달째 끌고 오는 거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몇 달째 끌고 오고 있다가도 그래도 테이퍼링이 본격화 될 것 같으면 요거에 대한 충격은 나온다. 그래서 그 요번 주에 외국인이 지금 연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어제 1조 5천 원인가 팔았고 오늘 2조인가 팔았고 뭐 연일 팔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는 한국 시장을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7만 얼마, 그다음에 하이닉스 10만 원 깨졌나? 오늘 장중에 깨졌었는데 종가는 모르겠는데 하이닉스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3% 4%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 코스피 200 종목들이거든요. 일단 외국인이야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이잖아요. 선물 팔고 주식도 팔고. 그러면 선물을 막 팔아대면 코스피 200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주가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물 매도를 하니까.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삼성전자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떨어지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시장의 충격이 좀 더 심해요. 아시아 중에서는. 왜 그러냐? 우리는 현금 인출기잖아요. 외국인 애들이 항상 돈 빼가기 제일 쉬운 시장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현금 인출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ATM에 이렇게 돈 쫙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제일 빼기 쉬운 시장이에요? 우리가 그 시장이 그래도 사실 굉장히 그걸 잘 받아주고 탄탄해요. 개인들이. 그래서 여기 돈 빼가기가 제일 쉬워요. 팔아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다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에 돈을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규제도 거의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쉽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럼 왜 나타났느냐.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잖아요. 94만 3천 개 나왔나요? 94만 3천 개가 그 서프라이즈였죠. 시장의 기대치가 한 80만 개 중반 정도가 시장 기대치였고 가장 높게 본 게 87만 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93만 3천 개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이러면 테이퍼링 하겠네. 경기가 살아있네 이렇게 된 거죠. 94만 3천 개 이렇게 보면 서비스업 쪽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비농업이니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들어가는 건데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미국은 지금 뭐 거의 코로나 걱정 안 하고 지금 살고 거의 평상으로 돌아간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이 일자리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4만 개 이렇게 나온 거 보고서는 경기가 살았구나. 고용이 느는구나. 거기다가 그 바로 직전에 나온 물가가 뭐였냐면 PCE 물가가 나왔잖아요. 미 연준이 제일 중심으로 보는 게 PCE 물가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물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CPI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 제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계산해서 따지는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인 건가요?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거. 다 소비자 물가예요. 다 소비자 물가인데 CPI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그냥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 예를 들면 생수, 뭐 얼마치.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컵 이거 뭐 내가 뭐 얼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1,000원 하던 게 1,200원이 됐고 생수가 500원 하던 게 6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가중 평균해서 그 물가가 얼마 올랐다 하는 게 CPI예요. PCE는요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가게가 소비를 한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집계를 해서 뭐에 썼는지를 보고. 근데 그 중에 뭐 내구재에 쓴 돈은 얼마에서 얼마를 늘고 뭐에 쓴 건 얼마에서 얼마 늘고 그렇게 해서 물가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물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국민소득 GDP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GDP나 그러니까 GDP는 생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네. 생산해서 계산하는 GDP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국민 총소득을 합쳐놓으면 그거 원칙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 뭐 지출, 네. 그다음에 생산 이 세 가지가 다 원칙적으로 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디에서 물가를 계산하느냐인데 어쨌든 연준은 이 PC를 제일 중요시 본다. 네. 그러니까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네. 제일 중요하게 본다. 4% 나왔잖아요. 네. 그중에 코아도 3.5%예요. 네. 이게 1991년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CPI는 그러면 낮았냐? 네. CPI가 4.2에서 5.0 됐다, 5.4 됐다. 이번 달도 지금 바로 엊그제 나온 것도 5.4가 나왔잖아요. 네. 그 전월 대비도 0.3% 올랐죠. 네. 뭐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가봐 뭐 이 물가도 피크아웃인가 봐. 뭐 일시적인 건가 봐 얘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일시적이에요. 여전히 5.4%인데 이 5.4%는 전년 동월 대비 5.4%인데 전년 동월은 그 전에 전년 동월보다 물가가 높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5.4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월 대비도 이게 전월이 5.4인데 전월 대비도 0.3%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첫째는 무지하게 높은 물가가 와 있다.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가 와 있는 거예요. 네. 그 물가는 상품 가격에서도 지금 경험해보지 한 30년 내 가장 높은 물가가 나온 거고 주택 가격은 말도 못하는 물가가 와 있는 거고 네. 주택도 소비재잖아요, 결국. 근데 무지하게 값이 많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는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 네. 이게 저쪽에 지금 회사 골프소가 있어요. 근데 저 회사 골프소가 이게 다 있는 건 알면서도 네. 다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가는 그렇게 와 있는 거고 이 물가가 와 있는 거를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네. 자, 중고차값 오른 거 빼고 못 빼고 남는 건 별로 아니야. 이거 나머지 다 일시적인 거야. 네. 중고차 신차 나오면 없어져. 네.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유가는 일시적인 게 이것도 빼고 그 남은 건 전 물가 얼마 안 돼. 이렇게 하고 여태까지 저걸 인정을 안 하고 왔었는데 네. 이제 인정해야죠. 그래서 드디어 테이퍼링이 오는구나. 라고 이제 시장은 테이퍼링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금융시장이 네. 테이퍼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긴축발작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다. 네. 그럼 테이퍼링이 오면 그 다음에 테이퍼링의 발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시장으로 바뀌냐. 시장이 완전히 꺾어져서 망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적 장세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금융 장세가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금융 장세는 완전히 끝났다. 네. 그 금융 장세가 끝났다는 건 성장주가 가는 세상이 끝났다. 네. 기본적으로는 물론 성장주라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성장주가 끝났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3월인가 4월인가에 미국 10년물이 1.77% 찍으면서 피크를 찍었죠. 네. 근데 그때 1.77% 피크를 찍은 것도 좀 사실은 과하게 찍은 거고 그게 아마 일본 은행 쪽에서 미국 국채를 이렇게 덜어내야 되는 무슨 뭐가 이벤트가 있었나 봐요. 뭐 전 채권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까지 잘 알진 못하는데 그래도 1.77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쭉 떨어져서 얼마 전까지 1.1단을 위협을 했잖아요. 네. 네. 이게 10년물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거잖아요. 경기 피크아웃 찍었다고 본 거잖아요. 네. 다들 경기 피크아웃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온 동네가 다 피크아웃이니까 네. 지금. 그게 이제 미국 경기도 피크아웃이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이 고용 나오는 거, 네. 다음에 이 물가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피크아웃이냐고요. 5%단의 물가가 어떻게 피크아웃이냐고요. 이게. 물가가 5%라는 건 어떤 경제 활동이 5%만큼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제 활동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5% 물가가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다 고용이 받쳐주잖아요. 네. 그러면 뭐 경기는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미국 경기는 피크아웃이 아니다라고 결론 난 게 지난 주말이에요. 네. 금요일 날 고용 지표 이제 결론을 찍어준 거고 네. 그거를 후행으로 확인시켜 준 게 이번에 5.4% CPI 후행으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곧바로 미국 10년물, 2년물, 30년물 전부 다 튀었잖아요. 10년물 1.35%까지 올라갔네요. 갑자기 급등을 했죠.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뭐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우리의 그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네.
1.3%까지 가지면 그 이상 가기는 힘들 거다. 네. 근데 돈나무노 얘기는 벌써 뛰어넘었고 1.35대가 나왔으니까 뭐 이게 뭐 1.7까지 다시 갈 거냐 빠른 속도로 가긴 힘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금리는 이제 그 미국 경기의 피크아웃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네. 미국의 장기물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한다. 네.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미국의 경기가 피크아웃이 아니다. 이게 네. 좋다. 네. 그러면 경기가 좋은데 망할 리가 없잖아요. 네. 주식시장 좋아야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장주 쪽은 힘들어지고 실적주들이 좋아진다. 네. 성장주가 힘들어지는 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값이 떨어지는 거고 경기 민감주들 이제 다시 가는. 그래서 지금 그 지난 며칠 사이에 미국의 주가 지수를 보면 다우존스하는 사상 최고치. 그 S&P도 사상 최고치인데 다우존스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고. 근데 나스닥은 계속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는 무게 중심은 경기 민감주로 옮겨가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스닥 쪽에 있는 주식이 다 나쁘냐? 그럼 우리의 기술주들이 다 나쁠 거냐? 그렇게 보실 건 아니에요. 이번에 물론 그쪽에 있는 주식들이 조정을 받을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빵 주식들이 있잖아요. 가격 조정은 나올 거예요. 뭐 테슬라도 가격 조정은 나올 거고 나올 텐데 그러고 나면 걔들,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달리기 시작할 때 그러면 빵이 못 갈 거냐? 빵은 간다고 봐요. 저는 다시 이번에 조정 나오고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정 나오고 다시 간다고 보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기술주들은 힘들 거다. 왜냐? 얘는 실적을 내는 기술주잖아요. 그렇죠. 소위 요즘 얘기하는 실적 성장주. 그러니까 얘들은 이쪽에 경기가 좋아지면 예를 들면 아마존도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유통을 다 해주잖아요. 그럼 유통은 굉장히 경기 민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적을 내죠. 얘는 실적이 언젠간 돌아서서 좋아집니다. 값이 주가 가야죠. 못 가는 애들은 뭐냐? 지금 완전히 기술에 대한 평가만 가지고 주가가 가는 애들이 있죠. 어떤 거죠? 매출은 없는데 나 기술이 좋아서 코스닥 등록하는 회사들. 그래서 벌써 한 3년째 매출은 하나도 없어. 근데 기술은 굉장히 좋아. 이것만 터지면 대박 나. 또는 코스닥이고 뭐 나스닥이고 들어간데 이게 뭐냐면 FDA 승인 기다리고 있는 데들. 매출 없어요. 매출 없는. 근데 기술은 엄청나게 좋아. 얘 요거 FDA 승인만 나면 대박 나는 신약이야. 미래를 갖다 잡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잡아온 거는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야죠. 예, 그런 쪽하고 차별화될 거다. 그래서 실적 성장주는 간다. 요번에 물론 조정은 받겠지만 조정받고 난 이후에 간다. 다음에 경기 민감주도 간다.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왔으니까 은행주도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세 가지 실적 성장주, 경기 민감주, 은행주가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그때 전 재산을 주식에 남은 현금이 전체에 다 넣었다라는 거는 위쪽 섹터들에 다 넣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저는 한 종목이에요. 한 종목이요? 네. 아니 전체 미국 한 개, 뭐 한국 한 개, 그냥 한 개. 우리나라 딱 한 종목.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첫 글자 이니셜만? 여기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종목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까지 아니 너무 몰빵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고요. 제가 뭐 들어간 이후에 조금 주가는 뭐 내려왔죠. 지금 내려온 상태인. 내려왔죠.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그 종목 가지고 작년에 수익을 한 70%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분할 투자 들어간다고. 이제 작년에 한 70% 정도 수익을 냈고 그랬다가 한번 팔았어요. 팔고 올해 재진입을 하면서 제가 다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올해 재진입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도 여전히 수익률은 플러스예요. 연초에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 사서 여전히 플러스고 그 순간에 한번 팔았다 사가지고 파는 건 성공을 했는데 사는 걸 좀 실패를 해서 주식 수를 좀 늘리려고 팔았다 샀거든요. 근데 늘리긴 늘렸어요. 많이는 못 늘렸지. 이게 조금 늘렸어요. 경기 민감주라는 거죠. 경기 민감. 혹시 그러면 섹터까지는 여쭤봐도 되나요? 뭐 워낙 섹터에 대해서 종목이 많으니까요. 제 거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알아요. 다 아나요? 딴 데서 얘기해서. 철강이에요, 철강. 철강. 근데 지금 다들 조정을 받고 있죠. 민감 섹터들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철강은 네. 여기도 조정은 받지만 실적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그 이제 여기 어차피 있으니까 우리 피크아웃 얘기 있으니까 피크아웃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연초부터 지금까지 피크아웃 때문에 시달리는 애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미인대회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케인즈가 네. 그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네. 케인즈가 주식으로 굉장히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케인즈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당신 유명한 경제학자고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자기 학파를 세울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고 케인즈학파. 주식을 추천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한상환이 유명한 경제학자고 네. 뭐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이 주식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야. 추천해줬어. 네. 완전히 박살나게 깨졌어. 네. 김 작가님은. 네. 그건 이제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추천해도 왜 모양이냐. 그렇죠. 케인즈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당신은 경제학자가 추천해준 주식 샀지 나는 우리 마누라가 추천해준 주식 샀어 이랬다는 거예요. 돈 부자게 벌었죠. 네. 그래서 이게 미인대회라고 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놈에 소용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철강 다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철강 피크아웃 논란은 지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크아웃 논란은 끝났죠. 피크아웃 아니다. 네. 계속 간다. 네. 끝났고 삼성전자가 3분기 네. 피크아웃 얘기가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네. 3분기 피크아웃이다. 그러니까 철강은 그래도 2분기 피크아웃이라 그래서 이제 2분기 지나서 정리가 됐잖아요. 삼성전자는 3분기 피크아웃론이기 때문에 3분기가 끝나기 전은 끝나고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피크아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삼성전자. 네. 지금. 그다음에 석유화학 피크아웃론 2분기 그것도 똑같이 2분기 피크아웃이라 그랬고. 네. 근데 뭐 각각이 다 달라요. 근데 석유화학은 2분기 피크아웃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공급 능력이 그 사이에 생산 설비 확충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수요가 있어도 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석유화학은 범용 석유화학은 좀 피크아웃이지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고 그쪽이 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철강은 공급 능력이 더 늘어날 방법은 없잖아요. 철강은. 네. 지금 다 탄소 중립 때문에 네. 그 제철소 못 짓잖아요. 새로. 그래서 공급 능력 쪽, 제철소를 짓는 공급 능력 쪽은 지금 새로 늘어나는 건 없다. 근데 항상 철강은 공급 쪽에서 괴롭히던 게 다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항상 저가 할인으로 막 그냥 덤핑을 쳐서 특히나 우리나라 여기서 전화 한 통 하면 2시간 오면 배 타고 오면 철강 넘어와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한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중국 철강 가격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유가 중국하고 한국이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배 타고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중국하고 우리가 철강의 수출입이 없으면 중국의 철강 가격이 우리나라 철강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죠. 수출입을 하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네.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이 철강을 가두고 있잖아요. 네. 철강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철강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만 공급해라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인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시진핑 황제께서 좀 있으면 황제 등극하시잖아요. 교서를 내리셨잖아요. 2060년인가까지 탄소 중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중국은 그 주석의 지시가 교서가 네.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높고, 네. 그 다음에 당의 정책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헌법이고, 그 다음이 일반법이에요. 거기는. 힘이 엄청 세네요. 그렇죠. 제일 센 거죠. 네. 이제 주석이 황제께서 한 말씀 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대로 가는 이유가 하나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호주하고 붙었잖아요. 호주 철광석 수입해서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 이제 호주랑 붙어가지고 뭐 와인도 수입하네, 무슨 뭐, 그다음에 랍스터도 수입하네, 이렇게 규제를 엄청 했는데, 철광석도 수입을 안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호주로부터 철광석 수입을 해서 쓰긴 하는데, 비싼 값 주고 수입하고 많이 수입하려니까 야구르잖아요. 네. 호주하고 외교적으로 좀 한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철광석을 조금 수입해오고 가격을 낮춰서 수입해오는 게 중국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예를 들면 한 1억 톤 철강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60%는 자기가 쓰고 한 40%는 해외 수출하고 뭐 이런 정도 비중일 텐데. 자, 해외 수출하는 거 우리가 안 할래. 그래서 이걸 줄여버리면 60%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중국이 저기서 수입해오는 게 확 줄면
철강사 가격은 떨어지죠. 그리고 가격 떨어지고 물량 주니까 호주에다 줘야 될 돈이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수출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증치세 환급은 다 취소해버렸고 네. 아마 8월 중순이나 9월 초 정도면 수출세도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네. 철강 수출하면 세금 받겠다는 거예요. 수입하면 세금이 아니라. 그러면 철강 수출하지 말아라잖아요. 네. 그럼 중국 철강이 한국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면 중국 애들이 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교란시킬 방법이 없죠. 없죠. 그럼 우리나라 공급은 타이트해요. 수요는 지금 앞에 널렸어요. 조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수주가 3년치 이상 일감 있죠. 네. 그다음에 자동차는 지금 최바닥을 지나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반도체 문제가 점점 해소되면 늘어나는 거니까. 네. 자동차 좋잖아요. 그다음에 건설 지금 내년 2023년까지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난다는 거고 새 정부 들어오면 아마 더 늘릴 거예요. 건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쇠를 가장 많이 쓰니까 그런 쪽이거든. 그다음에 가전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방의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은 중국 회사 못 넘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뭐 구호로사 제강사들이 주는 거 가지고 다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야죠. 네. 수익이 좋아져야죠. 물론 철강사 가격이 떨어지니까 최종 제품 가격도 좀 하락을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철강 쪽은 이번에 이제 뭐 무지하게 그 미국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떨어지는 거에 영향은 받을 텐데 그래도 실적도 좋고 미래 전망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네. 주가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실적 좋으면요 주가 많이 안 빠져요. 폭이 크지 않고 저는 여전히 이게 플러스 구간이고 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네. 그런 거는 미국 철강 회사 주가는 연일 지금 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일본 철강사들도 지금 신고가에 거의 근접해 갖고 네. 최고점에 막 계속 올라요 거기도. 근데 중국도 철강사들 주가가 올라. 네. 근데 우리나라 철강사들만 주가가 못 올라요. 왜요? 여전히 중국 애들이 무서운 거야. 쟤들이 마음 바꾸면 이거는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 네. 그래서 여전히 중국 애들이 무서운 게 하나 있고요. 아까 제가 케인즈 얘기하면서 미인대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들 피카. 이쁜데 네. 얘는 지금 이쁜 건 맞는데 조금 있으면 안 이뻐질 거니까 너는 안 이뻐. 이거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네. 피카웃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이미 피카웃을 했으면 피카웃 했으니까 넌 피카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피크아웃을 안 했어도 좀 이따 피크아웃 할 것 같으니까 넌 피크아웃이고 모든 게 지금 피크아웃의 저주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고 나면 네. 항상 주가는 실적에 연동을 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갈 거라고 보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번에 주가 빠지고 해서 마음고생 굉장히 심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삼성전자 이번에 우리 주린이 분들 또 개미 분들 주린이가 아닌 분들도 많이 가지고 물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단타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은 난 없을 거라고 봐요. 그쵸.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거 하려고 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그럼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이번에 빠지잖아요. 이건 완전 수급의 논리거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 같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빨리 미국으로 좀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 수급에 의한 거고 시장 수급에 의한 거는 언젠가는 제자리를 돌아옵니다. 수급은 단기고 장기로는 회사의 펀더멘탈로 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그러면 이 정도의 주가도 못 받아줄 펀더멘탈이냐 네. 라는 거거든요. 전부 그렇게 그 미래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로 들어오신 자금들이니까 마음 네. 편하게 놔두고 그냥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팔기엔 또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손절하면 그게 바닥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손절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 뭐 오늘까지 계속 힘든데 외국인들이 뭐 연일 조단위로 팔고 있으니까 힘든데 이거는 걔들이 수급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돈들이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금리 좀 있으면 이제 뭐 이런 혼동이 마무리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도 팔 만큼 다 팔고 나면 그만 팔겠지 뭐 끝없이 있는 거 다 팔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좀 뭐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니까
또 삼성전자 회사 좀 빠지면 회사 망하냐 이 소리 나오잖아요. 네. 삼성전자 망하겠어요?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에는 문제가 없다. 펀더멘털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 이 주가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저는 개별 종목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언제가 바닥이다 뭐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려요. 네. 그래서 이거 저가 매수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가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네. 그 매매 전문가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성장주,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금융주. 네, 금융주를 좋다고 하셨고, 네. 그 중에서도 소장님은 이제 철강 섹터 쪽에 한 종목에 이제 집중 투자 저 그때도 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그쪽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쨌든 이쪽 섹터는 좋다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네. 그 코스피 자체가 네. 같이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는 좀 떨어지는데 이것만 좀 좋을 거라 생각하신 건가요? 제가 계속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적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피 보지 마세요. 종목. 지수 보지 마세요. 지수 아무 상관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이게 경기 민감, 국가 자체가, 우리 코스피 자체가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쪽 비중이 너무 커요. 물론 경기 민감이 아닌 것도 있는데, 제일 큰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 무슨 뭐 기술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아시는 거고, 경기 민감주예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우연히 얘가 생산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기술주에 묶여 있는 거죠. 네. 우연히.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 실적 성장주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한 몇 년 이런 정도 사이클을 놓고 보면 긴 사이클이면 성장을 계속 할 텐데 몇 년 사이클을 놓고 보면 그냥 경기 민감주로 보시는 게 나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그렇죠.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네. 다음에 석유화학, 철강, 우리나라 자동차 이 크다고 하는 산업은 전부 다 경기 민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은요, 그 경기가 회복하는 초반에 주가가 반짝하고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다 미래 선반영하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주가가 이렇게 더 못 가요. 왜냐하면 다 반영했으니까. 네. 뭐 올해 매출 10% 늘고 내년에 10% 늘고 내후년에 10% 늘고 할 예상이 되면 올해 다 반영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거고,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이게 실적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사실 잘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실적장으로 가면은요, 그때부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당분간은 그래도 경기 민감 섹터가 가는데 그러다가 뭐가 뒤따라와 줘야냐면 소비자가 따라와 줘야 돼요. 소비주가. 근데 우리나라는 소비주가 약해요. 왜 소비주가 약하겠어요? 우리나라 전체 소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 매수 시장이 작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람도 뭐 5천만 명. 5천만 명, 미국은 3억이 넘죠.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훨씬 한 70%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인구도 많고 1인당 GDP도 크고 그렇죠. 다음에 비중도 크고 뭐 소비주 좋은 게 많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나라, 미국 같은 나라 또는 중국 같은 이게 워낙 인구 크고 중국도 소비 비중이 작지 않아요. 굉장히 커요. 이런 나라들은 이게 이제 경기 민감에서 소비주로 넘어가는 사이클에 소비주의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나라들이라서 네. 지수가 계속 더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뒤에 따라오는 소비주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좀 지나고 나면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종합주가 지수 보면은 요번에 요거 오기 바로 직전에 계속 한 7, 8년을 박스 피잖아요. 왜 박스 피겠어요? 이게 서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직후에 우리 주가 지수가 확 올라왔고 한 1, 2년, 2, 3년 확 올라오고 나서 한 2, 3년 올라왔나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얼마 전까지 박스 피거든요. 네. 이렇게 톱질한다 그러죠. 그다 그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합주가 지수가 3천 간다, 3천은 넘었구나. 죄송합니다. 넘었죠. 종합주가 지수가 뭐 4천 간에 5천 간에 뭐 이렇게 떠드는 거 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무조건 개별 종목입니다. 무조건 개별 종목. 그래서 좀 개별 종목이고 첫째 실적 종목. 근데 그 실적이 피크아웃이 걸리면 안 돼. 그런 거요. 그런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피크아웃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피크아웃 논란에 너무 그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다 좀 세게 얘기하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피크아웃은요, 피크아웃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네.
실제 피크아웃이 돼봐야 아 피크아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지 미래 얘는 피크아웃이 될 거야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가봐야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화학색, 석유화학 섹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범용 석유화학. 네. 그것도 뭐 아주 특별한 분야로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범용 석유화학은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로 이게 공급이 지금 공장 증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그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해서 거기가 100% 피크아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갑자기 수요가 2배, 3배 늘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가 사실은 작년이 석유화학이 굉장히 좋았죠. 범용 석유화학이. 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오면서 택배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늘었죠. 택배 속에 그 포장 다 비닐이잖아요. 전부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박스 회사들도 대박 났죠. 엄청나죠. 우리나라에 박스 하는 회사들 몇 개 있는데 정말 주가 무지하게 뛰었을 거예요. 그게 작년인데 올해는 이제 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세상으로 하니까 수요가 줄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이 그래서 안 좋을 거야 이런 얘기도 똑같은 거고. 네. 아마존이 좀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나 그렇죠 이번에. 네. 그런 건데 이게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 쏠림 현상이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보복 소비가 아니라 소비의 쏠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작년에 우리가 소비는 예를 들면 100원은 하면 100원어치 다 해요. 네. 근데 작년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를 했으니까 네. 소비가 온라인으로 쏠려간 거잖아요. 그러다 올해 들면서 갑자기 백화점이 대박을 쳤어요. 그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야 좀 나도 백화점 가서 구경도 좀 하자. 그리고 돈 그동안 못 쓴 거 있으니까 좀 모아가지고 명품 좀 사자 해가지고 뭐 백화점 무지하게 소비 늘었잖아요. 네. 바깥에 나돌아다니라고 허용해주면서부터. 뭐 그런 이게 다 소비의 쏠림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쪽으로 소비의 쏠림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번 저쪽으로 갔던 거는요. 이거는 그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소비로 한번 확 몰려가서 이게 50% 하던 게 70%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소비가 50% 비중이 50%였던 게 예를 들면 70%로 왔다. 그럼 반대 쏠림이 있어서 저쪽이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가면 이게 비중이 줄어야 되잖아요. 한 60%로 준다. 네. 60% 준다고 계속 60% 상태로 가지 않아요. 다시 70% 옵니다.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보면은 전부 다 요즘 마켓컬리 쿠팡으로 다 주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프라인 세상으로 바뀌었다 해서 이게 줄어요? 안 줄어요. 쉽게 안 줄어요. 이미 그쪽이 편하다는 걸 아니, 그럼요. 알아버렸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마트를 가는 거는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켓컬리가 이마트를 집 안으로 갖다 데려다 놔줬잖아요, 지금. 마켓컬리 쿠팡이. 약간 귀찮더라고요. 귀찮죠. 가서 주차하려면 기다려야 되고, 가서 뭐, 또 계산해야 계산- 되죠. 이거 다음에 들고 와야죠. 네. 요즘 뭐 갖다 준다고 하긴 하더만, 그것도 또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죠. 뭐 그렇게 해요. 거기 있는 제품이나,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 핸드폰 가지고 클릭하면 되는 제품이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일시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질적으로 줄지는 않는다. 네. 계속 더 간다. 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저쪽 공급 쪽에 이슈가 좀 있어도 이게 계속 더 가면 그럼 피크아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게 피크아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 과거에 우리 피크아웃 논란 무지하게 많았어요. 과거를 네. 돌이켜보시면. 그 이제 다 모르시는데 언제 여기 뭐 예를 들면 우리 증권가의 객장에서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오면 한번 소위 뭐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피크아웃 미리 더 떨면 게 피크아웃이더냐고. 아닌 경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피크아웃에 속지 마시고 네. 이게 실적이 앞단에 수요가 탄탄하게 계속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 네. 다음에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날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피크아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자, 피크아웃이라 말씀하셨는데 뭐 피크아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올 연말에 네. 한국이 뭐 한국 경제 피크아웃 전망한다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상을 이제 예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 이 두 가지는 이제 거의 사실처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런 시점에 사실 한국 주식보다 또 돈이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 주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올해 연말 한국 경제 피크아웃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건 동의하지 않으시고 뒤에 두 가지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금리 인상은 해야죠.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거의 할 것처럼 이제 네, 얘기하고 그리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아무리 쫓아가도 달러 강세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가 금리 인상 따라가도 달러 강세는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네. 요것도 지금은 좀 강세로 가고 있지만 그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강세할 거냐? 그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도 선반영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시작 안 했는데 벌써 환율 올라버리잖아요.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화도 어느 정도 올라는 가겠지만 그다음에 그 높은 원화가 계속 유지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원화는 앞으로 요번에 이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게 끝나고 나면 네. 원화가 강세가 될 요인이 더 많다고 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업 섹터 자체가 경기 민감이라고 했잖아요. 저 앞쪽에 소비가 좋으면 여기 수출이 좋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올해 우리가 수출이 뭐 한 6천억 넘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증가율로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수출 증가율이 높겠죠. 그건 당연하죠. 내년엔 둔화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년에 플러스 수출이 안 나오냐? 내년에도 플러스 수출은 나오거든요. 네.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거지. 네. 그러면 여전히 올해가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죠. 내년에도 플러스가 나올 텐데. 네. 그래서 당분간 이게 수출이 한 2, 3년 정도는 좋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네. 증가율로.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단 첫째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주식이 더 유리한 시점이 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점점 앞으로 박스 피해 구간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당장 올해 박스 피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점점 박스 피해 구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내년 하반기쯤 가면 그때부터 이제 박스 피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소비주가 없잖아요. 아, 소비주가 없어서 아까 네. 말씀하신. 네. 그러면 소비주가 있는 나라로 가야죠. 네. 첫째. 다음에 우리가 실적을 내는 실적 성장주 좋은 것들이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코스닥 보면 다 바이오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오 많죠. 지금 바이오가 거기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근데 바이오가 실적 내는 바이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물론 실적 내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또 미국으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한 내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하반기쯤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 다우존스나 아니면 S&P 쪽에 실제로 소비하고 관련돼서 앞으로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애들과 네. 나스닥에서 이쪽 실적을 지원해주는 기술주들, 네. 그러니까 유통이죠. 네. 유통과 다음에 이쪽 기술 소비재를 뭐 아이폰, 뭐 이런 테슬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소비를 지원하는 유통, 요것들이 앞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을 끌고 갈 거다. 끌고 가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요번에 조정받을 때 얼마나 받을 거냐.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다우존스 조정 안 받고 그냥 계속 신고치를 찍어버리잖아요. S&P도 계속 가잖아요. 나스닥만 조정을 받잖아요. 실제로 그게 양쪽이 구분이 돼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우리 나오는 실적 성장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이거잖아요. 네, 우리 시장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돈이 빠지니까. 근데 이 돈이 언제까지 빠질 거냐?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다 빠지고 나면 가야죠. 지금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매도를 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니까요. 저는 앞으로 시장은 어쨌든 뭐 서학이 더 좋다. 서학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학은 좀 불행하게도 한 내년 정도 이후에는 재미가 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까지는 좀 괜찮다.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상반기는 괜찮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얘기도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주식은 이제 사실 카카오뱅크이지 않습니까? 이제 카뱅의 주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뱅크를 바라보는 그 전문가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반대 측면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이것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 산업이다. 한쪽은 아니다. 이건 기존의 은행이 아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주가를 뭐 예를 들면
뭐 20만 원을 벌 거냐, 아니면 뭐 어디처럼 2만 4천 원을 벌 거냐, 뭐 이런 건데 네. 일단 우리나라에는 핀테크 기업은 없어요. 정확한 의미의 핀테크는 아니에요. 이거. 네. 카카오뱅크 핀테크는 아니다. 은행이에요, 은행. 네. 그리고 우리 금감원의 규제를 받는 은행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단순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도 덜도 아니고 은행이다. 그 은행이라 그러면 별로 높은 점수를 못 주겠다.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브랜드 네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의사, 아, 그렇죠. 병원. 웬만하면 다 저 해화동에 있는 네. 병원 다 가려고 그러시잖아요. 네.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좋은 의사 선생님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걸로 가죠. 해화동에 서울대병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거기 지나고 나면 이제 저기 신촌에 있는 병원 가려고 그러시죠. 세브란스가 있죠. 그렇죠. 전 이름을 안 대려고 자꾸 이러는데 아예 이름을 대고 저기 있어요. 유튜브잖아요. 네. 지상파 아니니까요. 뭐 그런 데 있고 그다음에 저기 아산중앙병원 아, 풍남동에 있죠. 그다음에 삼성병원. 네. 뭐 그 말씀 듣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데 가려고 그러겠어요? 생명을 다루는 쪽은 그렇죠. 아무래도 더 우리가 기준도 높고 깐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철저하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고르는 게 뭐겠어요? 은행입니다. 의사는 이게 병 걸리면 이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야 되니까 중요한데 네. 잘못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은행은요, 돈 떨어지면 그것도 죽어요. 그렇죠. 돈은 피니까. 당장 죽냐 조금 뒤에 가서 죽느냐의 차이일 네. 뿐이지 돈 떨어지면 그것도 죽어요. 네. 그럼 내 돈을 갖다 맡길 때 예를 들면 그 서울대학병원 같은 은행에 갖다 맡길 거냐, 아니면 어디 뭐 저기 무슨 저축은행 이런 데 갖다 맡길 거냐, 네. 그 차이잖아요. 네. 신뢰도 좀 다르긴 하죠. 어디 갖다 맡기시겠어요? 뭐 당연히 이제 큰 큰 은행 가야죠. K은행 그렇죠. 아니면 S은행. 여기 갑자기 이제 반대 표현을 하시네. 반대 포지션 해봤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데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데 갖다 그렇죠. 맡길 거 아니겠어요? 메이저죠. 네. 여기가.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도 메이저에 갖다 맡기지 이게 이름 없는데 잘 안 맡기잖아요. 네. 다 왜 그러겠어요? 병원과 은행이 가장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네.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그 브랜드 네임이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선택을 하는 게 그 둘입니다. 네. 예, 카카오뱅크는 일단 그런 면에서 이제 신뢰성을 얻긴 얻었죠. 뭐 얻었는데 왜냐면 이게 카카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카카오톡은 안 쓰는 사람 없으니까 없죠. 카카오뱅크는 그냥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저거 신뢰가 깨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깨지겠어요? 카카오뱅크 그동안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네. 왜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어갔을까요? 기존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중금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신용등급 1, 2, 3, 4 정도까지 가고 네. 그다음에 러시안 캐시는 8, 90 이렇게 가는 거고 요 중금리 시장은 은행이 잘 손 안 대는데요. 네. 뭐 저축은행 이런 데가 좀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은행 거의 손을 안 댑니다. 중금리 시장을. 왜 손 안 댈까요? 왜 그 시장이 여태까지 그 자유로운 그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리스크가 있고 그런 고금리를 좀 받고 하면 뭔가 이미지 이런 신뢰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은행업,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중금리 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중금리 시장이요, 그게 부실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대출이에요. 은행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갚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 못 갚는 거죠. 안 갚는 건 아니고요. 다 그죠. 안 갚진 않아요. 갚고 싶지만 못 갚는 거겠죠. 네, 그래서 부실이 가장 많이 겉보기에는 수익률 이자 높으니까 네. 수익률이 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은 이게 중금리 대출 시장이에요. 은행이 그러니까 안 들어갔지. 그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거길 뛰어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을 키웠어요. 네. 저거 부실화되기 시작해보세요. 실적 안 좋아지죠. 네. 그리고 뭐 좀 혁신적으로 잘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은행이네 이 소리 나오면 네. 그건 뭐 대단히 저것도 아닌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은행 산업이라는 게요. 이게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GDP 더하기 물가 상승률만큼 커지는 게 은행 산업이에요. 네. GDP 더하기 물가 상승률만큼 커진다는 거는 그게 시중의 총통화. 은행은 총통화량만큼만 커지는 데잖아요. 이게 무슨 성장 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카카오뱅크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와서 네. 기존의 모든 돈이란 돈은 전부 다 아까 말씀하셨던 K뱅크, S뱅크, 뭐 W뱅크, H뱅크 여기가 싸그리 시장을 다 먹고 있는 상태고 뛰어들어갈 시장이 없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그러면 새롭게 통화량 늘어나는 것 중에 일부를 먹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성장성 빨리 안 나옵니다, 여기가. 그거 뛰어들어가기 힘드니까 중금리 시장을 뛰어들어간 거고. 근데 그렇게 성장이 빠르게 일어날 거냐, 카카오뱅크가. 네. 빨리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뱅크는 24,000원. 네. 그런 자, 이제 관점. 반대되는 24만 원짜리는 뭔가요? 24만 원은 모르겠고요. 네. 이제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24,000원짜리 주장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24,000원짜리 그렇죠. 주장의 핵심이에요. 네. 반대 주장은 뭐냐면 저는 카카오뱅크 미래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네. 우리 그 소위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네. MZ 세대들은 전부 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제가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이제 뭐 하는 게 불편하지 않은데 네. 그 MZ 세대들은 우리 그 호모 스마트쿠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고 여기는 호모 사피엔스보다 좀 낫겠다. 네. 그렇죠. 거기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나면서부터 갖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세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애부터 MZ세대까지 이들이, MZ세대가 지금은 은행의 주력 고객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다 은행의 주력 고객으로 이제 나이 먹고 돈 벌고 하면서 올라올 때, 네. 그때 얘들이 어느 은행을 선택할 거냐? 카카오 선택할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선택할 게 굉장히 높죠. 그냥 카카오톡 가지고 그냥 돈도 보내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카뱅 선택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떡볶이 가격 엠빵하자.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금은 무지하게 어려울 텐데 네. 시간이 좀 지나고 장기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어쩌면 카뱅이 그 주력 그 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카뱅에다 점수를 줄 수 있겠다.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신뢰할 거냐인데 네. 우리는 저만 해도 뭐 그 카카오톡으로 돈 보내고 이러는 거 안 해요. 안 하세요? 안 해요. 돈은 받아봤어. 받을 건 받고 보내는 건 안 보내고. 보내는 건 안 보내고. 왜냐면 카카오뱅크 행장하고 네. 내가 굉장히 친해요. 아 진짜.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국회의원 나갔죠. 나갈 때 그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3만 주를 포기하고 국회의원을 가서 불과 몇 달 전에. 지금 한 10만 원 가요, 주가? 도대체 그거 얼마죠? 53만 주면 지금 10만 원이면 530억이에요. 와. 그분 지금은 후회하고 계시겠죠? 아니 지금 아직도 후회 안 하던데. 아.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해요. 왜냐면 그 스톡옵션 53만 주 받고 네. 저한테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 모임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모이고 뭐 그랬던 모임인데 그거 오래됐어요. 저보다 좀 나이가 그 몇 살 어리거든. 네. 그러니까 형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모임에 밥은 내가 살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그분이. 네. 오늘 갑자기 이걸 초기와 같이 황금을 돌과 같이 던져버리고 저기 일산 동구인가요? 네. 저희 김현미 장관 지었고 네. 거기 국회의원으로 이용우 의원이 갔죠. 야, 아니 그분은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 친구가 밥을 이제 못 사게 됐잖아. 네. 거기다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 되니까 국회의원이 가서 밥 사고 그러면 정치자금법 벌이거든요. 네. 오히려 제가 사야 돼요 지금. 제가 후회해요. 야. 아니 그분은 이거 뭐 번외 얘기지만 카카오뱅크 CEO를 역임하셨으니까 네. 상장될 걸 알았어요. 상장 계획 다 세우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금액을 포기하면서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던져버리고 맞죠. 그리고 대단하시다. 그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 하잖아요. 게 되셨나요? 됐죠. 아 됐구나. 예. 국회의원이죠 지금. 네. 재산 등록했죠. 했는데 일산 동구인가 그렇다니까요. 이용호 국회의원. 재산이 얼마나 나왔나요? 어차피 국회의원 원래 다 그 등록해야 되니까. 10분의 1도 안 돼. 이 스톡옵션 포기한 거예요. 얼마 없으신 거네요? 네. 그 스톡 옵션에 비하자면. 네. 10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내가 존경하지는 않는데 이거 하는 진짜 존경해야 되겠다 이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복이 돈보다 다른 무언가가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후손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친구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떤 거를 남겨놓을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뭐 돈이야, 예를 들면 뭐 1,000억 있으면 좋고 1조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돈 다 싸질머지고 저승으로 갈 것도 아니고 내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쓰는 만큼만 내 돈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 선택을 할 때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점은 굉장히 높게 존경을 합니다. 다시 그러면 원론으로 좀 네. 원점으로 좀 돌아와서 하여튼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양쪽 입장이 이제 다 말이 사실 다 양쪽이 다 맞잖아요. 네, 맞아요. 자, 소장님 조금 더 어느 쪽이 조금 더 가까우세요? 그거는 주가가 말해준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나는 은행이라고 하는데 무게를 좀 두고 싶은 주가다. 그래서 이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주가가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 그러면 나도 사는 거를 고려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미래의 주력은행으로 올라오는 거에다가 점수를 좀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그런 우리가 소위 인터넷은행이라 해서 시작한 게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있었잖아요. K뱅크 굉장히 어렵죠. 거기 중자했나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뭐 하나 또 새로 인가받았죠. 어딘가요? 어디 하나 인가받았잖아요, 지금. 인터넷은행. 자막 뜨고 있을 겁니다. 네. 인가받았는데, 전 사실은 나머지 두 개의 은행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만큼이 새로운 시장이고, 그리고 이런 신설 은행들은 그 시장을 들어가서 먹기 시작하면서 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는 거에 카카오뱅크가 선점을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나마 카카오뱅크도 그런 거를 잘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카카오뱅크가 초기에 경영을 굉장히 잘한 면도 있고, 또 증자를 잘 해낸 것도 있고 한데, 그 K뱅크는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이 없잖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경쟁 새로 생긴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이 새로 생긴 은행들한테 그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갖고 올라와도 카카오톡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쪽은 전 그렇게 아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를 만약에 좋게 보는 저희 아주 개인 투자자로서 이 지식이 부족한 제가 좋게 본다면, 예를 들면 지금 시중은행 탑이 어쨌든 원래는 기존에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중은행 중에서 이제 순위가 좀 낮은 뭐 5위나 6위나 뭐 7위가 있겠죠. 그 기업이 그 은행이 국민은행과 그 신한은행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국민은행을 제칠 수 있을까? 신한은행을 한다면 카카오뱅크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은행들은 좀 저도 그렇게 봐요. 가능성은 카카오뱅크한테는 가능성은 좀 줄 수 있겠다. 될지 안 될지는 건 알 수 없는 거고. 가능성은 줄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더라. 왜냐하면 이 MZ세대, 그리고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이렇게 배에 차고 나오는 요즘 애들, 얘들이 다 커가지고 돈을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로 올라와야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로 올라오려면 20년에서 한 30년 이렇게 걸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뭐 긴 기간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투자해 놓으면 제가 죽기 전에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을는지 오래 사실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령대별로 좀 2030, 그다음에 4050, 뭐 60대 노년 이후로 이렇게 좀 세대별로 좀 나눠서 좀 재테크 뭐 자산 투자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 투자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신다면. 60대 이후는 뭐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으로 자기 이제 벌어놓은 거 갖다 쓰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소득이라는 것도 점점 없어지는 나이가 되는 거니까. 네. 물론 60대 넘다고 해서 다 소득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래도 소득이 점점 일반적으로 없어지는 나이니까 네. 내가 벌어놓은 거를 날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거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목숨은 안 날아가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60을 넘으신 분들은 내 돈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네.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거나 또는 월세가 나오거나 그러면서 내 원금이 지켜지는 뭐 이런 네. 그런 투자를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네. 거는 뭐냐면 뭐 월세가 나오는 상가주택 이런 것도 네. 좋고 잘 고르시면 좋아요. 고르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네. 좋은 거를. 그러긴 한데 잘 고르시면 좋으니까 네. 이번에 부동산 버블 좀 꺼지고 나면 뭐 그때 가서 한번 도전을 네. 해보시라. 가격이 좀 떨어지면. 네. 특히나 이런 돈은 더더욱 그래요. 그렇죠. 사가지고 값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주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돈이 부동산 쪽으로 가시려 그러면 네. 저 같으면 지금 당장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을 갖다가 금리 싸도 그 은행에다가 이자 나오는 돈을 맡겨놓겠다. 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그거를 이제 월세 나오는 부동산으로 꼬마 빌딩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좀 바꿔서 꼭대기층에 내가 살면서 월세 또박또박 받아서 살면 살 만큼 살고 쓸 만큼 쓰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네. 있고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거 그분들이 좋고. 그 은행이 예금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약간 리스크를 져서 네. 차라리 지금 은행주도 좀 좋게 보신다고 하셨고 네. 은행주는 배당도 많이 나오잖아요. 배당도 나오죠. 차라리 은행주를 좀 사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전 60대 이상 들어서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 이게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네. 이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그런 돈을, 내가 예를 들면 뭐 얼마가 있으면, 네. 100원 중에 예를 들면 50원은 나중에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뭐 전세값이라도 보태줄 돈, 그거는 그 돈을 딱 지켜놔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될 돈이 집 샀는데 잔금 낼 때까지 한 2달 동안 잠깐 들어가서 벌고 나온다. 네. 다 망하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그건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돈은 그냥 묻고 나머지 돈을 그러면 차라리 네. 그 금융기관에 갔다가 개인연금으로 갖다 묶어서 조금씩 이렇게 받아가면서 쓰는 거로 쓰셔도 노후를 살면 뭐 편안하게 사니까. 네. 그럼 물려줄 거 주고, 근데 은행 개인연금으로 맡겨가지고 뭐 예를 들면 1억 집어넣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10년, 20년 받는다. 네.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손에 비상금으로 갖고 있을 걸 갖고 있고. 요렇게 해서 좀 안정적인 나의 노년의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를 고민하셔서 보호구조를 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그런 거는 뭐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뭐 다 그렇긴 한데 그 꼬마 빌딩이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거는 이건 내가 사는 소비를 하잖아요. 그 소비를 하면서 거기서 월세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자산 가치가 어쨌든 그대로 있으니까 네. 올라가든 뭐 좀 내려가든 어떻게든 있으니까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좋으니까 그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저 그거 뭐 좋다고 봐요. 좋고 그다음에 주식에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안정적인 배당주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배당 잘 나오는 거. 네. 그리고 조금 뭐 트이신 분들은 네. 뭐 좀 미국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ETF 중에 S&P에 배당 잘 나오는 S&P 네. 이 주식들은 S&P에 ETF를 사는 거는 개별 주식 사는 것보다 네. 그렇죠. ETF를 사는 거는 뭐 그거는 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배당도 잘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럼 괜찮아요. 왜 미국이 좋다고 보냐면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코스피가 망하질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 먼저 망할까요? 우리가 먼저 망할까요? 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망하고 미국은 늦게 망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망하지 않는 거고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지수로 들어가는 거는 개별 주식은 망할 수 있지만 지수로 들어가는 건 안 망할 거 아니에요. 네. 지수로 들어가서 해놓으시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거는 좀 그쪽에 이렇게 좀 눈이 트이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좀 가셔도 네. 미국으로 가셔도 괜찮겠다. 네. 우리나라는 4050 세대들은 이제 아직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창 소득이 가장 높을 때죠. 소득이 높을 때고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은 더 버는 나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이 한 10년에서 20년은 더 벌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물론 2030도 마찬가지인데 4050하고 2030은 또 좀 달라야 되는데 2030은 아주 많이 공격적이어도 되고 4050은 그거보다 조금 덜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60년대 이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2030이면 그 미국의 나스닥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중국도 좋은데 네. 중국은 전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추천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일단 통계 리스크가 너무 크고 정책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회사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인데 회계장부가 다 거짓이야. 많이 나오잖아요. 나왔죠. 다음에 회사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패. 그러면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져. 또는 미국 정부가 이제 또 패. 또 힘들어져. 그래서 저는 중국 쪽은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기업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기업들 많아요. 근데 그런 외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추천을 별로 안 하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리스크는 좀 적으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 같으면 좀 미국의 나스닥에 좀 많이 들어가도 좋겠다. 종목은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만 들어가도 좋겠다. 왜냐? 실리콘밸리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계속 혁신이라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 그러면 거기는 주가는 1000% 이런 놈들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뭐 템베거 이런 거 뭐 나오거든요. 그런 게 막 나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서 이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뭐 지금 한 10가지 정도만 고르고 또는 20가지 골라서 조금씩 분산으로 사놓으면 10개 중에 9개가 죽고 이 한 개만 터져도 그렇죠. 수익 무지하게 높아요. 근데 여기 10개를 다 잘 골라놓으면 죽는 놈이 안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뭐 50% 먹었다, 뭐 100% 먹었다 이런 정도만 돼도 어느 하나만 터지면 그건 뭐 로또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공격적인 투자도 좀 해볼만하다. 네,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 그냥 사시는 분들은 집 가지고 그 부동산 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월세처럼 이렇게 돈 받아서 쓰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노년 편안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집값이 얼마 남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던가 저 자꾸 까먹는데 남는 돈 있으면 나중에 그거는 뭐 자식한테 갖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좀 돈을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사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30 세대나 뭐 한 40까지도 근데 집장만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이에요. 전 세계가 다 공통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투자 수단인데 일단은 지금 집값은 너무 미쳤어요. 미친 집값이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 들어가는 건 저는 권하진 않는다. 뭐 저도 모르죠. 내년에 집값이 또 올라갈지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신이 아닌데 그거 알면은 저 미아리에 자리 깔았죠. 그거 알았으면. 근데 그건 아니니까 저도 모르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한 30년을 우리 경제도 보고 세계 경제도 보고 부동산 시장도 보고 한 그런 경험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집값은 미친 집값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내 집장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사는데 굉장히 행복함을 주는 거기도 하고요. 다음에 집이 하나 있으면 투자 자산으로서도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요. 그렇죠. 좀 급하면 내 집 팔면 목돈이 딱 나오잖아요. 좀 급하면 집 팔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아도 먹고 살거든. 그래서 절대로 집장만 포기하지 마시고
목돈만 좀 모아놓으시면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기회는 올 테니까 네. 대신에 조금 참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자. 네. 지금 이게 영끌로 뛰어나갈 거는 아닙니다. 목돈이라고 해서 큰 돈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빌라 이런 거 살려면 몇 천만 원만 모아놔도 되고 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서울 수도권입니다. 이게 지방도 아니고 네. 맥스로 한 2억 있으면은요 네. 좋은 아파트 사요. 전세 낀다는 그건가요? 갭 투자해야죠. 그래서 저는 갭 투자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갭 투자 하세요. 갭 투자 하라 그러면 뭐 투기꾼이나 투기 조장하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뭐 투기 조장이 무슨 투기 조장이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집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하다.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전세 끼고 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뭐 그렇게 해서 그 돈 없는 서민이 내 집 하나 장만하면서 중산층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거 비난할 일 아니에요. 절대 그거 비난하지 마시고. 또 그거 했다 그래서 죄의식도 가질 생각 갖지 마세요. 왜 죄의식이에요? 그거 잘하면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그거 못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무주택 서민으로 살면요. 나라가 세금으로 집 제공해줘야 돼요. 오히려 사회에 이익을 끼치는 일이지, 집장만 못하는 게 오히려 우리 세금 축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칭찬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건데, 요즘 우리 사회에 너무 그런 거를 배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대, 30대, 특히나 40대, 50대는 돈 많으니까 그냥 집 가서 사시고, 네. 20대, 30대 절대 미래를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목돈을 한 뭐 1억이고 2억이고 부부가 정말 열심히 네. 아끼고 모아서 네. 만들어라. 그러면 내 집 장만할 기회는 틀림없이 온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소장님은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한국 및 세계 경제 연구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대표 네, 직도 대표까지 이제 했었죠. 네. 소장님은 돈이란 뭐라 생각하시나요? 돈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한데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거다. 근데 돈을 쫓아가서는 돈을 못 모은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사회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어서 많이 번 사람은 없어요. 자기 일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된 거지. 예를 들면 그렇죠. 영화 배우. 네. 돈 벌러 다닌 거 아니잖아요. 영화 찍으러 다닌 거지.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온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업가들, 네. 예를 들면 뭐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 다 작고하신 분들인데, 김우중 회장 이런 분들은 돈 벌라고 쫓다니면서 돈 번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고 그 결과가 돈이 된 거고. 네. 그렇게 따지면 요즘 우리 뭐 벤처에서 대박이 난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이 사람들 초기에 돈 벌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돈 벌라고 했지만 사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컵라면으로 밤새 가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돈이 된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라고 쫓아다니면 돈이 안 쫓아옵니다. 못 잡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돈이 저는 수단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돈을 쓰려고 번 거잖아요. 그렇죠. 써야죠. 네.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잖아요. 돈에 의미를 부여해서 돈을 쓰면 좋겠다. 돈을 얼마를 쓰더라도 네. 그 돈에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요즘은 저는 제가 한동안 지금 이렇게 어디 기부하는 거 기부. 있잖아요. 네. 요즘은 제가 몇 년 동안 좀 못 하고 있는데 네. 꽤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고 요즘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재개하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뭐 큰 돈은 아니어도 꾸준히 이걸 해왔거든요. 근데 네. 해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저 TV에 뭐 광고하고 이런 무슨 뭐 네. 많잖아요. 뭐 네. 세계 무슨 뭐 아동 뭐 네, 이런 거 뭐 해가지고 유니세프라든가 뭐 기타등.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네. 전 그런데 돈 안 보내요. 뭐 어디다가? 그런 데는 돈이 넘쳐나요. 근데 그거보다 못한 데는 또 돈이 없는 데가 있죠. 없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그런 데를 찾아서 열심히 하는 뭐 네. 그런 데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기부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내가 쓴 만큼만 그냥 쓰고 가면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돈에 얽매여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기부를 그렇게 아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돈을 쓰더라도 굉장히 그 돈에 의미를 붙여서 쓰고 네. 그다음에 의미 없이 쓰는 거는 안 쓰고 네. 전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돈에 매 살지는 말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네. 8월, 9월, 10월, 11월 이제 올해 하반기도 딱 한 4-5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도 투자를 합니다만 제가 이제 좀 아까 이제 돈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에 매여 살면 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부터 올해 연말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면 우리가 이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 정도까지면 어쩌면 내년 한 3, 4월 정도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한번 다 정리할 생각이에요. 전 정도 안 해요. 그때까지 돈을 얼마고 벌겠죠. 뭐 못 벌 수도 있겠지만 싹 정리하고 떠나세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이 투자 시장으로서의 부동산 시장도 떠나세요. 그리고 벌었잖아요. 네. 번 돈 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한테 상을 좀 보너스도 좀 주고 좀 상을 주고 그래서 옷도 한 벌 사 입으시고 네. 너 1년 동안 2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네. 너 상으로 내가 옷 사줄게 하고 나 자신한테 한번 상을 줘보세요. 네.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돈 버는 거 싹 잊어먹어버리고 그 돈 가지고 좀 물론 일부겠지만 그 돈 가지고 가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국내 여행도 가고 나를 위해서 좀 써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도 써보고 좀 비우고 다시 돌아오면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계획은 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정리를 하고 투자는 일단은 당분간은 멈추겠다. 당분간은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좀 뭔가 리프레시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좀 투자로 돈을 좀 잘 버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돈의 의미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한상환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